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던데요. 시원하게 입고 나오셨는지요?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낮에는 한여름 더위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여름 대비를 해야겠군요. 자, 요즘 미뤄졌던 등교 개학에 이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인하대 의대에서 시작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일파만파 다른 대학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형태로 시험을 보는 대학이 늘면서 일부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추억 정도로 여겨졌던 커닝,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견된 문제고 학교의 학사 관리가 부실했다. 아니다. 그래도 커닝은 잘못됐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인하대 의대에서 터진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단독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직까지 개학을 미뤘던 고1과 초등학교 3, 4학년 등 나머지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했죠.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지속하면서 중간고사 등 지필평가 역시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요. 이 온라인 시험 도중에 커닝이라고 하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소식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걸까 개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인하대 의대에서 터진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첫 단독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윤학 YTN 사회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또 단독 보도하셨고 이번에도 단독 보도하셨는데 참 열일하시는군요. 그게 이제 YTN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제보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YTN 사회부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많이 바쁘실 텐데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해당 사건은 어떻게 취재하게 된 겁니까? 아니, 사실 그 온라인 강의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계속되는 와중에 이제 어디 학교, 어디 학과가 이제 커닝했다더라 이런 썰 이렇게 풍문이 많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던 중에 회사로 이제 제보가 한 통이 오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으로 이제 확인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기사화 시점을 이제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렇게 보던 와중에 이제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쯤 징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징계가 유야무야 그냥 아무 징계 없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제 월요일 날 바로 이제 오후 1시쯤에 이제 바로 전화 연결부터 서둘러서 이제 기사화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중간고사 기간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데 시일이 좀 지난 걸로 보이거든요.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내에서 문제가 불거진 게 꽤 됐는데 학교가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기미가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YTN으로 다급하게 이제 제보가 왔는데요. 시험 기간을 정리하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1일 기초의학 총론 중간고사였고요. 한 달하고도 한 20일 전이죠. 그리고 2학년은 단원평가 개념의 시험이었는데 지난 3월 12일, 22일에 치러진 근골격계라는 시험이었고 그리고 4월 18일에 치러진 내분비계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부정행위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다 한 달 이상 이제 지난 사건들인 거죠. 그렇군요. 자, 1학년과 2학년 학생 총 109명 중 91명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8명을 빼고 이제 거의 전원이 이제 부정행위를 했는데요. 1학년 이제 57명 중에 50명. 그다음에 2학년 52명 가운데 41명이 이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백분율로 따져보니까
83.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에 가담했던 학생들이 성적을 딱 내보니까 상위권. 그리고 정직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은 하위권. 이렇게 상하위권으로 이게 비교적 뚜렷하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이제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1, 2학년 학생 총 109명 중에 18명을 빼고 91명이 부정행위를 한 거고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입학식도 없이 대학 생활을 한 학생들이잖아요. 네네. 누가 우리 과인지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인데 이게 부정행위가 가능합니까? 이게 뭐 2학년 학생들이야 이제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사이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다 치더라도 1학년생들은 서로 접촉할 일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뭐 저희 뭐 앵커님이나 저 대학 시절은 SNS가 많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뭐 서로 얼굴을 모를 수가 있는데 예. 뭐 1학년생들은 요즘 1학년생들은 이제 SNS나 그리고 이제 의대다 보니까 소규모 소수 정예잖아요. 1학년 50명이면 적죠? 1학년 50명 정도면 굉장히 적은 거죠. 예. 네, 그리고 서로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건 했을 테니까. 예. 이제 뭐 얼굴을 알고 이름 알고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부정행위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인하대 의대 이제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데, 근데 이 학생들이 첫 학년 첫 학기 이제 첫 시험부터 이제 집단 부정행위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일단은 91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부정행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다만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이거나 그다음에 단톡방을 개설한 것 같지는 않고 91명이 전부다. 근데 다만 적게는 그룹을 지었던 것 같아요. 적게는 2명, 많게는 9명씩 짝을 지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카톡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적발되지 않도록 일부 답안을 또 다르게 제출하자 이렇게 모의하기도 했다고요? 네, 답안들이 그 2명에서 9명씩이라도 점수가 다 같거나 답안이 똑같으면 교수진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답안이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일부 답안을 다르게 제출하자고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답안을 다르게 제출했는지까지는 최종 확인이 안 됐는데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등 통해서 이제 그런 모의를 한 정황까지는 학교도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정도면 정말 작심하고 컨닝한 거 아닙니까? 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 이제 논의를 한 거. 그리고 뭐 기사에 담지는 못했는데 IP 추적을 피하려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IP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또 노력도 했다고 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취재를 아직 못했는데 그런 정황들도 학교에서 다 파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상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비대면 시험이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지 않습니까? 이걸 사전에 대비한 학교 측의 장치는 없었습니까? 이게 인하대 내에 이제 다른 교양학과 수업에서는 그 시험 보는 시간에 손과 얼굴이 나오게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서 시험 답안지와 함께 이제 제출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게 근데 동영상 촬영 파일에는 촬영 시간 등이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작하거나 이제 컨닝이 좀 어려운데 의대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게 교양도 아닌 전공 과목이었잖아요. 기초의학 총론이라는. 이 전공 과목에서 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해요. 다른 학과에서는 있었는데 의대 내에서는 50초 내에 답안을 제출하라. 이런 규제만 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한 대 모이거나 이제 카톡으로 이제 50초 내에 어쨌든 합의를 해서 답안을 이제 제출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4652번님께서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동원했네요 하시면서 역시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이라서 부정행위도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헤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할 의대생이 컨닝을 했다니 충격적입니다. 컨닝에서 좋은 학점으로 의사가 된다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양심도 심각하게 문제네요 하고 또 개탄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학교 측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전원에게 0점 처리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좀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인하대 학칙을 보면 학생 형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한 처정까지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훔쳐본다고 하죠.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거나 훔쳐보면 예. 근신, 그리고 사전 준비를 하거나 시험지를 서로 바꾸는 행위는 90일 이내에 유기정학, 예. 그리고 대리 시험을 볼 경우에는 90일 이상 무기정학에 이제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행 세칙도 별도로 있는데 근신 경우에는 그 해당 과목만 0점, 그리고 30일 이상 유기정학을 받으면 해당 학기 모든 과목이 다 F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들이댔다면 0점 처리만이 아니라 90일 이상의 무기정학에 이번 학기 전 F. 과목 F를 줬어도 되는 거였던 거죠. 예. 였던 셈이죠. 근데 또 이제 학칙을 보면 그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제 개전의 정, 그러니까 이제 반성의 기미가 있으면 예. 징계 전에 사회봉사나 교수 면담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 사회봉사가 잘 됐다고 판단이 되면 예.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예. 학교에서는 이제 이 조항을 들어서 얘들이 이제 반성의 기미가 있으니 0점 처리하고 봉사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이제 경징계를 내린 셈이죠. 예. 학생들이 반성을 하면 해당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예. 인하대 에브리타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은 당연히 잘못한 일이지만 2000페이지 분량의 시험을 갑자기 치르게 돼서 시험을 연기해 대면으로 하자 이런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학사 관리를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철저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비판 기사나 예. 글을 쓰거나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반응들이 주로 와요. 이제 예.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상황 논리를 이제 들이대는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볼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예. 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게 정의를 위해서면 뭐 폭력과 부정한 방법을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틀 만에 저도 이제 그 에브리타임 글을 봤는데 예. 이틀 만에 200페이지를 봐야 한다. 40시간 분량의 수업이다. PPT로는 2000페이지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 에브리타임 글에도 이런 말은 나와요. 성실한 학생들은 매일매일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막말로 저 의대생들인데 성실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의대생들이잖아요. 그 아까 댓글에 나온 것처럼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어야 할 직업을 가져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교수진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한 배경이 이게 의사하면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고 전격 1, 2등 하는 학생들이 속되게 말해서 이제 의대를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극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엔 그 극한 상황에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 많을 건데 예. 그런 극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지금 연습하고 학습하는 기간인데 그런 상황이 왔다고 커밍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미리 이제 한시가 급한 환자를 이제 앞에다 두고 본인은 옆수술실에서 커밍을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리타임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예. 핑계를 좀 안 댔으면 한다. 조금 성적이 낮으면 다시 공부해서 다시 뭐 유급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기사를 좀 더 날석에 쓰고 비판 기사를 쓴 것도 이 학생들이 장차 커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날카롭게 기사를 써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4203번님께서는 좋은 머리를 저렇게 쓰나요? 섬뜩하네요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DK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고 의사 되면 환자 볼 때도 상의하고 처방하려나 보네요. 라고 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번 사안으로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의대라서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예. 의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른 과에 또 부정행위 관련 적발도 있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내내 이제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 조선해양공학과 필수 교양 과목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커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보사회와 컴퓨터라는 과목인데 예. 이 학생들이 이제 구글링을 해서 나온 거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시체말로 복붙이라고 하죠. 예. 예, 복사해서 그대로 붙였다는 거.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담당 교수가 알아채고는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다. 너무 개탄스럽다. 이런 공지글을 올렸고 자백해라. 너무 안타깝다. 이런 공지글을 올렸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제 오늘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YTN의 인하대 의대 시험 부정행위 보도에 이어서 뭐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건대 뭐 다른 학교들의 부정행위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어쩌면 예상할 수 있었던 우려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세대 그런 정황이 있어서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방대도 이미 이제 확인이 됐고, 한양대, 건국대 이런 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풍문들이 있습니다. 예.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학에서 줄줄이 이제 부정행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충분히 이제 예상했던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학생들의 부정행위,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쩌면은 이게 우리 사회, 이제 스펙사회, 학력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점사회의 우리의 어두운 단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이제 교육, 우리 교육, 그리고 이제 학점과 스펙만 높으면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이 아닐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학생들이 이제 담당 교수가 없다고 부정행위를 하면 나중에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 행위로 이어진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이제 우리 학교 당국이나 이제 교육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하대는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계획이고요.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학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 시험, 현장 시험일 것 같은데요. 예. 대면 시험을 봐도 저희가 보면 커닝을 하는 학생들이 적발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온라인 시험이면 오죽할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전화 연결을 보도를 통해서 이제 소개한 사례가 아주 재미가 있는 게 성균관대의 사례인데, 제가 이제 성균관대 사례를 이제 소개한다고 이제 제가 성대 출신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네, 성대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모범 사례처럼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줌이라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활용했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웹엑스라는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이 온라인 화상회의나 수업을 위한 시스코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른 학교와 다른 웹 시스템을 사용한 거죠, 성균관대가? 예. 웹엑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을 볼 때는 이 시스템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카메라 2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고 노트북에 이제 웹캠이 보통 달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앞뒤로 이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게 해서 그 웹엑스라는 데 이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자기 모습이 교수진에게 비춰지는 거죠. 근데 교수진은 앞뒤로 한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커닝도 어렵고 모여서 하는 것도 어렵고, 물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커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시험 볼 때 다른 짓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예. 심지어 뭐 이제 딴 짓 하기도 어렵죠. 이제 길을 판다거나 뭐 이런 식도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실시간으로 이제 자기 시험 모습이 보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체 학과가 다 이제 그걸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각 학교들이 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좀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컨닝 방지를 해서 학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도입된 온라인 시험에서 부실한 관리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학교 당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우리 안윤학 기자도 계속해서 이런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윤학 YTN 사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형진 씨, 제가 어제 바닥에서 잤더니까 등이 너무 아파요. 술 취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 바닥에서 잤는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바닥에서 그럼요. 잔 다음 날 등, 어깨, 목, 상체 곳곳이 쑤십니다. 쑤셔. 오늘은 상체를 좀 풀어주는 그런 자세겠군요. 딩동댕 맞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등 근육이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때 이럴 때 근육 스트레칭 동작 준비했는데요. 누가 내 등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요. 이 동작을 바로 따라해보세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동작인가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껴볼게요. 그리고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도록 뒤집어 볼게요. 네, 손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두 팔도 쭉 뻗어볼게요. 뻗는 동시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배꼽 쏙 당겨봅니다. 시선은 내 배꼽 바라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5, 4, 3, 2, 하나. 자, 다시 밀어냈던 손 몸통 가까이 가져오면서 상체 일으켜 세워줄게요. 네,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자, 이렇게가 1회고요. 총 5회씩 3세트를 반복하시면 등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방금 따라 해봤는데 이렇게 등 근육이 좀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극이 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때도 주의할 점은 이렇게 손바닥 밀어낼 때 두 날개뼈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 들도록 최대한으로 밀어내시고요. 다시 손바닥 당겨올 때 날개뼈를 다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그 느낌 살리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 자세가 뭐 등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 또 좋습니까? 네, 또 등이 잘못된 자세로 굳거나 딱딱해지면은 거기에 이제 스트레칭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요. 또 등이 딱딱해지면은 심장이나 폐, 장기 기능도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피로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으로 혈액 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척추까지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이 좀 뻐근할 때는 이 스트레칭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어렵지 않은 동작이니까 간편하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은 깨셨나요? 네. 나마스테. 네, 알겠습니다. 자, 3분여가 리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저희가 요즘 리시 선생님 녹음 방송 하는 날은 미리 녹화된 영상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면 자세 직접 볼 수 있으니까 YTN 라디오 앱과 유튜브에서 화면으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뭐 요가 코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1부에서 저희가 컨닝 사태 방송을 했었죠. 0332번님께서는 만약 중고생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하겠군요. 학교 당국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는 하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화 21번 님인데요. 종로 5가 재난지원금 카드로 10,000원짜리 하계 바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재난지원금 카드 주니까 수수료 포함 11,000원 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안 받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어서 신고를 했네요 하셨습니다. 자, 이런 제보 뭐든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방송을 다룰 테니까요. 이런 제보들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서울시 소식과 2부 자동차 상담 신차 길들이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 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시 소식인데요.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서울시가 매출 급감과 고용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도시 제조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례 없었던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서울시 도시제조업 거점반 노수김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조업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산업 전반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제조업 분야도 내수부진에 이어 수출까지 막히면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부터 종사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3월과 4월 연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정책은 매출 위기를 겪고 있는 경영자와 이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 모두를 지원하는 최초의 긴급 조치로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어떤 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지원금도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려주시죠. 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의류봉제, 수제화, 인쇄 및 기계금속 관련 제조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계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 20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체별로 최대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 참가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은 매출 타격을 입은 경영자와 예. 이로 인해서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 모두를 지원하는 조치이기 때문에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과는 중복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2개 사업을 모두 지원받은 대상자라면 사업주께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예. 신청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업종별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예. 먼저 도시제조업 산업 중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의류봉제 및 수제화 분야부터 자금이 투입되며 다가오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인쇄 업종은 6월 10일부터 24일 접수를 받고 마지막으로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기계금속 업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예. 예, 가장 빠르게 접수를 시작하는 의류봉제 및 수제화 분야의 경우 6월 중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 이달 안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빠르게 행정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제조업체에 조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 도시제조업 거점반 노수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봅니다. 자, 오늘은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카좋다 자동차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 새차 길들이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애청자분께서 문자로 새차 길들이는 방법 궁금하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이번 주 바로 준비했습니다. 자, 차를 새로 뽑았는데 길을 잘 들여놔야 차가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첫 차 어떻게 관리하면 더 오래 고장 없이 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와 더불어서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질문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잘 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홍보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유튜브 자체를 사실 수년 전부터 요청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이거를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요. 예. 또 뭐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있지만은 좀 길게 얘기를 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 예. 뭐 정책에 대한 것들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좀 이렇게 터트려 주시지 유튜브로. 알겠습니다. 네. 새차 길들이기에 앞서서 네. 그 새로 출시된 제너시스 GV80. 네네.
차체 떨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 2월에 나왔죠. GV80 하면은 제네시스 SUV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3만 대 정도 누적돼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디젤 엔진 쪽에서 한 2000에서 3000 RPM 쪽에서 진동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디젤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소음 진동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나름대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가솔린차에 육박할 만큼 승차감도 좋다 이러는데 이 차종이 일부 이 차종에 진동이 굉장히 심해서요. 핸들이 떨려가고 또 운전하기가 어려울 정도. 또 심지어는 이제 탑승객 운전자가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진동이 심한 경우죠. 이거는 많이 심한 거네요. 굉장히 심하죠. 이러면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같은 차종에 이렇게 여러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리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엔진을 직접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불만 사항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원인 파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은 추후에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차에서 엔진을 바꾼다는 건 뭐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기에 물론 이제 차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엔진을 통째로 바꾸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해서 찾아야 되겠죠.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이 디젤 엔진은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해서 공기를 집어넣고 압축시키면 공기가 뜨거워지거든요. 여기다가 연료를 집어넣어서 터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유럽 쪽이 상당히 좀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서 좀 런칭을 시켰는데 좀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엔진을 바꿔준다라고 하면 아예 차를 바꿔주는 게 맞다고 좀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엔진이 가장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뭐 다른 장치들의 가격도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엔진을 통째로 바꾼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부품 한두 개 바꾸는 것보다 문제가 클 경우에는 통째로 바꾸는 것이 차에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새차 길들이기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차 길들이기만 잘해도 차를 10년은 더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워밍업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워밍업도 그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자제 엔진이니까 워밍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나절 세워두면은 엔진 오일이 밑으로 오일팬에 개어 있거든요. 이거를 시동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오일 펌프를 통해서 위에부터 뿌려주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각종 부품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엔진 오일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1, 2분 워밍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1, 2분, 겨울에는 2, 3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신차 같은 경우에는 꼭 워밍업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초기에 1, 2천 킬로미터 정도는 얌전하게 운전하셔야 돼요. 좀 부드럽게 운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를 좀 지향을 하시고요. 또 갑작스럽게 고속도로를 뭐 120, 30km를 달린다든지 아직 부품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출발하시고 부드럽게 그래서 한 80km 내외 정도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최대가 한 100km, 110km이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올리면서 100km까지는 올리는 건 괜찮은데 무리하게 운전을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길들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엔진오일 자체를 첫 차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1,000km, 2,000km 엔진오일을 바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3,000에서 5,000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미리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새 차 구매하신 분들은 3,000에서 5,000 사이에 한 번 정도 엔진오일 한번 교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꼭 교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오늘 문자가 초반부터 많이 오는데 일단 몇 가지 더 여쭙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차는 고속도로를 타야 길이 잘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달려봐야 돼. 끝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이 신차는요 아기 다뤄도 타라 그래요. 아기 다룰 때 아이한테 뛰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 6개월 정도는요.
일반 자동 세차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 이 도장 자체가 속에는 굳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이 물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있어야지 완전히 굳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손 세차를 하세요. 본인이 직접. 손세차. 그래서 그때는요, 뭐 광택제 이런 거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실차는 쓰시면 안 됩니다. 도장이 벗겨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동 세차를 하게 되면 솔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기스가 납니다. 예, 흠집이 생겨서 햇빛에 노출되면요 흠집이 보여요. 반복이 되면은. 그래서 신차는 물 세차를 본인이 직접 하셔도요 더러운 거 금방 식혀집니다.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주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엔진오일 교체 또 한 보통 2,000km는 2,000rpm, 3,000km는 3,000rpm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2,000km, 3,000km 정도 되면 속도를 좀 빨리 달려도 괜찮은데 보통 2,000rpm에서 3,000rpm이라는 거는 130, 40km 넘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 2,000rpm은 한 1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1,000km를 운행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차관리법 간단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빨리 선착순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상담 시작해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애청자분들께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노바 2060번님께서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맥스크루즈 디젤 8단 타고 있는데 6단과 8단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6단보다 8단이 좋다고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자동 변속기는 단수가 올라가면은요 연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6단 이상 정도가 되면은요 6단, 7단, 8단 요새 9단까지 나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6단 이상이 되면은 그 변속의 차이점을 일반적으로 잘 못 느껴요. 일반 5단 밑에만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느낌이 오거든요. 또 RPM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6단 이상 되면 그 변화가 없다는 거. 그리고 6단하고 8단의 차이 1단 정도 올라갈 때마다 1% 정도 내외의 연비가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지지만은 구조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엔진을 열어보는 것보다 변속기 열어보는 게 싫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 같은 거는 학생들 가르칠 때 변속기 열어보면 열어본 걸 후회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조립을 할 때 부품이 한두 개 빠질 정도로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동 변속기는 9단 정도가 극대화돼 있다. 그 이상은 의미도 없고 또 연비 상승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9단까지가 이 극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8단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중형 자동차까지도 또 소형 쪽 준중형까지도 8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연비가 최고 상태가 좋고 승차감도 가장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국내의 어떤 변속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서 고장이 많이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변속기 한번 고장 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의 KBS 님께서는 8단이 더 좋죠. 연비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대로 말씀하셨네요. 교수님을 이제 안 모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좋아져가지고요. 이거 이러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3193번님은 좀 다른 사회적인 이슈인데 쌍용 자동차, 노후 경유차, 코란도 매연 저감 장치가 미개발, 강제적으로 폐차나 운행 시 과태료 부과가 합당합니까? 이런 또. 저는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질문하신 건데 5등급 차량 지금 도심지 진입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 한 8, 9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저공해 자동차라고 인센티브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라는 게 10년 끌어야 되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정부에서 디젤차 사지 마세요라는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좀 고민은 됩니다. 왜냐하면 DPF 같이 매연 저감 장치를 껴주게 되면은 환경하고 연비는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흡입도 좋아야 되지만 배기를 잘해야지 연비도 좋고 훨씬 더
상태가 좋은데 DPF라는 것 자체가 배기후 처리 장치거든요. 예. 나갈 때 배출가스를 걸러주면서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못 빼주다 보니까 연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출력도 떨어져서 밟아도 잘 안 나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버스나 트럭 같이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데 또 불법으로 구멍을 낸다든지 또 장착을 해놓고 슬쩍 빼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비나 아니면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나 DPF는 꼭 껴야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부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식으로 지금 5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예. 그러지 말고 검사 기준을 강화를 해서 관리를 잘하면 10년 이상 돼도 배출가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검사 기준에 따라서 통과된 차는 진입을 하게 만들고 예. 문제가 있는 차는 진입을 못하게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부에서 이 연식으로만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까운 부분들이고 개인적인 재산을 하나의 일종이 자동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일률적으로 하는 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네. 3866번님, 가솔린 터보 차량의 관리법 중 필수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관리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 보통 예열 후열이라고 해서 차가 정지할 때 바로 주차할 때 엔진을 끄지 마시고요. 공회전을 조금 시킨 다음에 끄시면 훨씬 더 이 터보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요. 터보 쪽도 오일이 돌면서 냉각 기능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게 고착이 돼서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 고치는 비용,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터보에 대한 것들은 일반 자연 흡기식에 비해서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출발하실 때도 워밍업 조금 하시고요. 예. 또 도착해서도 1분 정도 워밍업을 한 다음에 꺼주시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터보에 대한 것들은 예열, 후열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열과 후열을 해라. 4951번님, 신차 구매할 때 언더코팅을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확실한 부분들은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더코팅을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겨울에 염화칼슘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절음 같은 것들을 방지해 주는 게 확실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언더코팅에 대한 것들은 저는 가능하면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좀 전문점에 가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하시게 되면은 효과는 커요. 방음 효과도 크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비용적인 부분이에요.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본주의적인 답변 아닙니까? 9877번님. 요건 좀 간단하게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9만 킬로미터 탔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갈아야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비용적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엔진오일 같은 거는 약간 일찍 갈아주는 걸 저는 권장을 하는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남아있으면 괜찮습니다. 보통 20-30% 남아있을 때까지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대신 소리가 난다 하면은 자리가 잘못 잡았든지 하면 좀 바꿔주거나 오일을 친다든지 하게 되면 괜찮으니까 단골 정비업 상상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가셔서 본인이 볼 줄은 모르면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요. 타이어 이렇게 좀 꺾어가지고 안에 들여다보면은 패드가 얼마큼 나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받으실 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 2,000km, 3,000km 운행하고 다시 한번 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끝까지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환하시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거니까 아직 반 남아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브레이크 패드 절반 이상 남아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7681번님. 모닝 LPG 차량 1년 2만 8천 킬로미터 탔습니다. 스마트키로 시동 걸 때 가끔 한 번에 시동이 꺼집니다. 두 번째는 괜찮아요. 왜 이럽니까 하셨네요. 그런 시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점화 플러그라든지 또 연료의 공급이라든지 또 공기하고 연료가 흡입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반복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한번 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되거나 2년 정도 되면은요. 스마트 키 자체가 건전지가 방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시동 자체가 원만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원인이 아니라 시동성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시동 연료라든지 또 어떤 점화 장치라든지 시동 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968번님께서는 교수님 유튜브 구경 갈게요. 응원의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기온을 보면 여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고요. 대구는 무려 31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더위 대비 잘하시고요. 본격적인 여름 준비도 해야겠네요. 내일은 좀 더 시원한 소식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